30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아들의 생모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에 걸려 아프다며 마지막 시간을 아들과 함께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그 여자를 차마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우리 집에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의 생모는 며느리에게 조용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2, 김정숙입니다. 평생 가정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제게는 5살짜리 아이가 하나 따라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 아들 영호였지요. 영호의 친어머니는 그 아이가 4살 되던 해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때 처음 본 영호는 그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저는 영호를 친아들처럼 품었고 남편과 함께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키워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호는 따뜻하고 착한 며느리 정아와 결혼했고 지금 우리는 4식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는 저녁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정아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며느리 정아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다.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다. 고맙다, 정아야. 정아는 수줍게 웃으며 옆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편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들 영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평범하고 고요한 저녁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차를 내려놓으며 시계를 보았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다. 누가 이 시간에? 영호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정아도 뒤따라갔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입구에 섰다. 문이 열렸다. 비에 젖은 여자가 서 있었다. 초라한 외투를 걸친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영호가 멈춰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호의 굳은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영호야.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여자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엄마. 영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알아챘다. 30년 전 어린 영호를 두고 떠났던 그 여자였다. 박선희.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박선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문틀을 잡았다.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안말기라고 했어.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정아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었어. 박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영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 영호는 이미 문을 활짝 열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박선희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평온했던 집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정아는 수건을 가져왔다. 박선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었다. 그 짧은 순간 박선희의 눈빛이 보였다. 그 눈에는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거실 구석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영호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다. 정아는 옆에서 담요를 챙겼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박선희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30년 전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아프다며 나타난 것이다.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선희는 여전히 가냘프게 떨고 있었다. 영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아들을 보고 싶었어.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연민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 여자를 안쓰럽게 여겨야 하는지, 경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에 평온했던 시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박선희가 집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다. 첫날 밤 영호는 어머니를 당장 병원에 모시겠다고 했다. 박선희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냥 마지막 시간을 아들 곁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다. 영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영호는 당분간 이 집에서 생활하라며 허락했고, 그런 아들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다. 아침이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영호가 출근하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약을 먹고 누워있고 저녁이면 다시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정아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정아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다. 박선희는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정아를 지켜보았다. 정아야, 국이 좀 짜네. 정아가 손을 멈췄다. 아, 죄송해요. 제가 간을 다시 맞출게요. 아니다. 그냥 먹어야지 뭐. 다음부턴 조심해줘. 박선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날카로웠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말이 나왔다. 정아야, 너는 청소를 이렇게 하니? 구석구석은 안 닦아? 정아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거실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선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부드러움이 아니었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걸레를 들고 구석을 닦았다. 저녁이 되면 영호가 돌아왔다. 박선희는 그때마다 달라졌다. 목소리는 더 가늘어졌고 표정은 더 연약해 보였다. 영호야, 오늘은 좀 괜찮았어. 정아가 많이 챙겨줬어. 영호는 안도한 얼굴로 정아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정아야. 정아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박선희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정아를 향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영호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정아는 느꼈을 것이다. 며칠이 더 지나자 박선희의 말들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정아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별로 안 배우나 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정아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 좀 더 노력해라. 요즘 애들은 노력을 안 해. 박선희는 또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비난이 숨어 있었다. 부엌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정아의 등이 조금씩 굽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정아는 빨래를 개고 있었다. 박선희가 옆에 다가와 물었다. 정아야, 친정은 어디야? 서울이요. 마포 쪽에 계세요.
아,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작은 가게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럼 별로 부유하진 않으시겠네. 정아의 손이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 그래도 괜찮아.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박선희는 또 웃으며 자리를 떴다. 정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옷이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 여자는 정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조금씩, 천천히, 보이지 않게. 그날 저녁 영호가 돌아왔을 때 박선희는 또 다른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영호야, 정아가 정말 착하더라. 나 같은 사람 챙겨주느라 힘들 텐데. 영호는 환하게 웃으며 정아의 손을 잡았다. 그렇지? 우리 정아 최고야. 정아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신문을 펼쳤고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당신, 응? 박선희 씨 좀 이상해.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뭐가? 정아한테만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조금 더 지켜보자. 그 말이 맞았다. 아직 확실한 건 없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아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선희는 식탁에 앉아 정아를 지켜보았다. 정아야, 영호는 저런 반찬 안 좋아해. 정아가 고개를 들었다. 아, 그래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부턴 안 하겠지?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여자 정아를 몰아내려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영호는 아직 어머니의 눈물만 보고 있었다. 정아는 혼자 참고 있었다. 그리고 박선희는 점점 더 깊이 이 집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박선희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이면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예전처럼 영호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정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호와 정아는 방 안에 있었다. 정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응? 영호는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다. 저기 어머님 말씀인데. 영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아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왜? 정아는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님이 나한테만 좀 이상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이상하게? 영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정아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없을 때는 말투가 달라. 나한테만 그래.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아야. 응.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알지? 몸도 안 좋고 마음도 불안하실 거야. 정아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병 때문에 예민해지신 거겠지. 정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영호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도 많이 힘드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더욱 조용해져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다. 박선희는 식탁에 앉아 정아를 지켜보았다. 정아야, 오늘 국은 괜찮네. 정아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근데
밥이 좀 지른 것 같아. 물을 많이 넣었나? 정아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몸이 안 좋아서 음식간을 신경 써서 먹어야 하는데 이래서 몸이 나아지겠니? 박선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정아의 어깨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어머, 얘 봐라. 너 우는 거니? 누가 보면 오해하겠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영호였다. 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박선희는 영호의 인기척을 느낀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애기야. 다음부터는 주는 대로 먹을게. 미안하다. 영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박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내가 괜히 눈치 없이 밥을 챙겨달라고 한 것 같다. 다음부턴 내가 차려 먹으마. 미안하다. 박선희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호는 정아를 바라보았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아야. 영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다. 부엌 입구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박선희는 완벽하게 상황을 뒤집어 버렸다. 며칠 뒤 정아는 다시 한번 영호에게 말하려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영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정아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영호가 정아를 바라보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정말 나한테만 다르게 대해. 당신 앞에서랑 완전히 달라.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정아야, 또 그 얘기야?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근데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이. 엄마, 안말기 환자야, 정아야. 나도 알아. 근데 나도 힘들다고. 정아의 목소리가 커졌다. 영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아를 바라보았다. 정아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정아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정아는 방으로 들어갔다. 영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거실 구석에 서서 그 모든 걸 지켜보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박선희의 방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박선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정아, 그 애는 약해. 금방 무너질 거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은 내 편이야. 며느리 말은 안 믿어. 박선희는 낮게 웃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집이 내 거야.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더욱 지쳐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손끝도 차가웠다. 정아야, 괜찮아?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박선희는 소파에 앉아 아들 영호와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영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눈물만 보고 있었다.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정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리고 박선희는 그 틈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밤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정아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게.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곧 죽는다는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박선희가 뭔가 이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영호가 안 믿을 거야. 그럼 어떡하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화를 지켜야 했다. 이 집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박선희가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다.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한 얼굴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박선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집 참 크네. 몇 평이야?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런 걸 당신이 왜 물어? 아니 난 그냥 궁금해서. 좋은 동네에 이 정도면 비쌌겠다. 박선희는 집안을 돌아보며 가구들을 훑어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요즘 이런 집은 얼마나 하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선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몇 억은 하겠지.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았다.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박선희는 정아의 친정에 대해 다시 물었다. 정아야,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만나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래. 친정에서 도와주는 건 없어? 정아는 손을 멈췄다. 도와주다니요? 뭐, 돈이라든지. 요즘 시대에 친정 지원 없이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정아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는 친정에서 따로 도와주시는 건 없어요. 박선희는 비웃듯 웃었다. 그래서 이 집에 얹혀 사는 거구나. 친정이 변변찮으니까.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손에 든 찻잔이 떨렸다. 저녁이 되어 영호가 돌아왔다. 박선희는 또다시 달라진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다. 영호야, 오늘 일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엄마. 영호는 소파에 앉았다. 박선희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야? 영호가 잠시 멈칫했다. 아버지 명의요. 그래.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거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박선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영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빠가 당연히 영호 줘야지. 그 대화를 복도에서 듣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다음 날 박선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정아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박선희가 소파에 앉아 말했다. 정아야, 너 이 집에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 정아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 부부들 금방 헤어지잖아. 정아의 손이 떨렸다. 저희는 그럴 일 없어요. 그래. 근데 영호가 요즘 너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정아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박선희는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변하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부엌 입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참아야 했다. 아직은. 며칠 뒤 박선희는 남편에게 접근했다. 영호 아빠, 내가 물어봐도 돼?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영호 아빠는 무슨 사업해? 작은 무역업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럼 꽤 잘 되나 봐. 이런 집에 사니까. 남편은 불편한 표정으로 다시 신문을 들었다. 박선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계속 여기 있으려니 눈치 보여서. 따로 살 집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의 신문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영호와 상의해 보셔야죠. 영호는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줄 거야. 내 아들이니까. 박선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다. 당신, 박선희 씨 어떻게 할 거야? 점점 이상해. 나도 알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저 여자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집 얘기도 그렇고 정화를 몰아내려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어떻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 여자 반드시 실수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또다시 정아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정아야, 영호가 널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정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을? 아니면 친정이 가난해서 이 집 재산 보고 결혼한 거야?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근데 요즘 너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박선희는 비웃으며 자리를 떴다.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박선희는 영호 옆에 앉아 속삭였다. 영호야, 엄마가 살 곳이 필요해. 네, 여기 계시면 되잖아요. 아니, 내 집 말이야. 작은 거라도 엄마 혼자 살 수 있는 곳. 영호는 당황한 얼굴로 박선희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건. 알아. 돈 많이 드는 거. 근데 아들이 해줄 수 있잖아. 응? 박선희는 약하게 웃으며 영호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박선희의 목적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돈, 집, 그리고 아들. 저 여자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정아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저녁에도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영호는 그런 정아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박선희는 날이 갈수록 편안해 보였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의 안주인처럼 행동했다. 어느 날 저녁 박선희는 영호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영호야,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네, 엄마. 죽기 전에 이렇게 영호랑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 아들. 엄마 죽기 전까지 꼭 함께 해줘.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얼굴에 가득했다. 뭐든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박선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아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도 옆에서 자고 있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불안했다. 복도로 나왔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때 박선희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을 멈췄다. 그래, 잘 되고 있어. 박선희의 목소리였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들은 완전히 내 편이야. 며느리, 그 애는 이미 무너졌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문틈 사이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며느리만 내보내면 이 집은 내 거야. 박선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아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돈, 걱정 마. 전 남편이 꽤 잘 살더라고. 집도 크고. 박선희는 낮게 웃었다. 아들한테 집 하나 마련해달라고 할 거야. 어차피 내 아들이니까 안 들어줄 리 없어. 손이 떨렸다. 이혼? 그건 시간 문제야. 며느리가 알아서 나갈 거야. 내가 매일 긁어주니까. 박선희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영호는 착해. 엄마 말은 다 들어.
며느리 말은 안 믿더라고. 완벽하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거 거짓말이야. 병원 기록? 그런 거 없어. 그냥 아프다고 하면 믿더라고. 박선희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말기라고 하니까 아들이 완전히 무너지더라. 딱 내가 원하던 거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몸이 떨렸다. 남편이 눈을 떴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박선희, 저 여자 다 거짓말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뭐? 병도 거짓말이고 다 계획된 거야. 영호 꿰어서 평생 돈 받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해? 방금 통화하는 거 들었어. 병원 기록도 없대. 다 거짓말이야.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여자가 영호한테 말해야 해.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믿을 거야. 우리 말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어떡해?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평소처럼 나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쳤다. 네. 짧게 대답했다. 박선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웃었다. 정아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선희는 식탁에 앉아 정아를 지켜보았다. 정아야, 오늘은 뭐 해줄 거야? 된장찌개요. 그래. 간 잘 맞춰줘. 어제는 너무 짰어. 정아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박선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저 여자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연기로 보였다. 오후가 되자 박선희가 약을 꺼냈다. 몸이 안 좋아서 약 좀 먹어야겠어. 약봉투를 들고 물을 마셨다. 그 약봉투를 지켜보았다. 거기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명병원.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새겼다. 저녁이 되었고 남편과 마주 앉았다. 약봉투에 병원 이름이 있어. 어디? 세명병원. 내일 전화해 볼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확인해야 해. 알아.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그날 밤 다시 박선희의 방 앞을 지나갔다. 또다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박선희의 그림자가 보였다. 영호 아빠한테도 집 얘기했어. 돈 많은 거 확실해.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챙길 수 있어. 손이 떨렸다. 아픈 척하면서 아들한테 잘하면 아들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야. 박선희는 낮게 웃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집도 내 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속삭였다. 내일 꼭 전화해야 해. 병원에. 그래. 아침에 바로 할게.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정아를 지켜야 했다. 이 집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영호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다.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곧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명병원이죠? 환자 기록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박선희라는 환자가 있나요? 내 암 진단 기록이요. 침묵이 흘렀다. 네. 일반 내과요? 암 진료는 안 하신다고요? 손이 떨렸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뭐래?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명병원은 그냥 일반 내과야. 암 진료는 아예 안 해.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두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박선희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다. 부엌에서 정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정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표정도 굳어 있었다. 정아야, 오늘 다 끝날 거야. 정아가 고개를 들었다. 조금만 참아. 알았지?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런 정아를 보니 안타까웠다. 정아를 위해 빨리 이 상황을 끝내리라 마음먹었다. 영호가 퇴근했다. 남편도 거실로 나왔다. 박선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 차렸어요. 다들 나오세요. 식탁에 상을 차렸다. 온 가족이 모였다. 정아가 마지막으로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나왔다. 박선희 앞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다. 정아의 손이 살짝 흔들렸다. 국물이 박선희의 손등에 튀었다. 박선희가 소리를 질렀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선희가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아가 당황해서 말했다. 죄송하긴. 이게 한두 번이야? 맨날 이 모양이지. 박선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지. 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호가 황급히 일어났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화상 입겠어. 박선희는 손등을 내밀었다. 살짝 빨갛게 변한 정도였다. 영호가 정아를 돌아보았다. 정아야, 조심하지 그랬어. 정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연고 가져올게요. 영호가 박선희를 부축하며 소파로 데려갔다. 정아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다. 정아야. 정아를 불렀다. 하지만 정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선희는 소파에 앉아 계속 말했다. 이러니까 내가 걱정되는 거야. 영호야, 이런 며느리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순간이었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만하세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아야? 영호가 놀라 정아를 바라보았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정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매일매일 참았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 참았어요. 정아야, 지금 무슨 소리야? 영호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근데 너무해요. 매일 저한테만 타박하시고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정아가 박선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정아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영호가 화를 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영호야, 내 아내 말이 맞다. 아버지, 저 여자 말에 속지 마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말할 때가 왔다. 오늘 아침에 세명병원에 전화했어. 박선희의 얼굴이 굳었다. 뭐 하러요? 환자 기록 확인했지. 박선희 씨, 당신 거기 환자 아니더군. 그건. 세명병원은 일반 내과야. 암 진료는 아예 안 해. 그런데 당신은 거기서 암말기 진단받았다고 했지?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천천히 박선희를 바라보았다. 밤마다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이 집 차지하려는 계획. 정아 내보내려는 속셈. 영호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는 생각. 그건. 박선희가 입을 열려 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병도 거짓말. 말기도 거짓말. 다 계획된 거였지. 영호가 박선희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집이 내 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픈 척하면서 아들한테 잘하면 다 해줄 거야. 당신이 한 말이야. 박선희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야, 아니야, 영호야. 박선희가 영호에게 다가갔다. 지금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싫어서 다들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영호야, 엄마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어. 여태껏 너 없을 때 얼마나 눈치를 받았는지. 박선희는 울면서 거짓말을 해댔다. 그럼 병원 기록은요? 세명병원은 암 진료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암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남편이 정아 대신 이야기를 했다. 정아한테 매일 뭐라고 했어? 살림 못한다고. 요리 못한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영호가 너한테 불만 많다고. 정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영호 앞에서는 착한 척했지. 약한 척했지. 죽는다고 했지. 박선희는 입술을 떨었다. 영호가 뒤로 물러났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박선희가 영호에게 매달렸다. 영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대답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영호야, 가세요.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영호야, 엄마야. 엄마 말 좀. 가시라고요. 영호가 소리쳤다. 박선희가 주저앉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일으키지 않았다. 천천히 박선희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 아이들 사이에 발 들이지 마세요. 정아는 내 딸 같은 며느리고 영호도 내 아들이에요. 이 집은 내가 지킵니다. 박선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와 굴욕이 섞여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박선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초라했다. 영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정아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정아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남편도 다가와 정아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영호는 천천히 정아에게 다가갔다. 정아야. 정아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영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아는 아무 말 없이 영호를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제 끝났다. 이 집에 평온이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다. 박선희는 새벽같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졌다.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시선에는 미련도 반성도 없었다.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이었다. 거실로 나왔다. 영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영호가 일어나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아 말을 믿지 못한 것 어머니께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괜찮아, 영호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영호의 어깨가 떨렸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아가 방에서 나왔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영호는 정아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정아야. 정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옆에서 보고도 몰랐어. 당신 말을 믿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영호가 정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여보. 정아는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영호도 정아를 꼭 안으며 함께 울었다. 정아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됐다, 정아야. 다 끝났어. 정아는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남편도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온 가족이 함께 있었다. 며칠 뒤 박선희에게서 영호에게 연락이 왔다는 걸 아들 입을 통해 들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영호는 단호했다. 어머니, 다시 연락하면 사기죄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 이후로 박선희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그것마저 아들은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 아이도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배운 것이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아와 영호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이거 여기 놓으면 돼? 응, 거기 놓고. 그리고 국 좀 저어줘. 알았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밝게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를 했다.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다 끝났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응. 우리 아이들 다시 웃고 있어. 두 사람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박선희가 없는 식탁은 평온했다.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정아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와 있었다. 저녁 식탁을 정리하던 나는 오랫동안 묵혀있던 마음의 돌덩이가 천천히 내려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남편과 침대에 누웠다. 수고했어. 남편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했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며느리 정아의 웃음도 서서히 돌아왔다. 가족을 지킨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나는 그때 다시 한번 알았다. 집안은 다시 평온했고 그 평온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처럼 내 몫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